유림오. 작가는 유림 4권에서는 맹자의 삶을 살펴보았고 5권에서는 율곡 이이의 생애를 더듬어간다.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이자 현모양처의 표본인 신사임당의 아들 율곡 이이. 율곡의 나이 16세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나고 율곡은 22살에 6살이 어린 16세의 노씨와 결혼하여 장인 노경린이 목사로 있던 성주에서 지내다 23살의 외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강릉으로 길을 떠난다. 율곡의 부인 노씨가 폐질환을 앓았으므로 그는 신혼을 처가에서 보내야 했는데 이제 그는 가장이 되어 벼슬길에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 강릉으로 떠난다. 신사임당의 아들로 율곡은 이미 3살 때부터 글을 읽었으며 13세에 이미 소과시의 진사초시에 합격한 천재였다. 16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파주 두물리 자운산의 무덤에 엄악을 짓고 3년 심요한 후에 19세에 금강산에 입산하여 출가하여 불교에 입적하기도 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정생활이 불행했다. 아버지 이원수는 신사임당이 유언으로 재혼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여 정실 부인을 두지는 않았지만 그에겐 첩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첩과 율곡의 형은 극도로 사이가 좋지 못했다고 한다. 율곡 형제를 미워하는 서모와의 갈등으로 16세 이후에 엄청난 정신적 방황을 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은 명종실록의 명종 19년 8월 31일의 기록에도 등장할 정도로 율곡의 정신적 방황의 원인이 되었다. 그런 정신적 고뇌로 인해 19세의 율곡은 금강산에 들어가 의암이라는 법명으로 불교에 귀의하여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그는 불교에 점차 회의를 느끼고 20살이 되는 가을 다시 속세로 돌아온다. 이는 그의 행동은 자신을 인도해줄 스승인 어머니를 16세에 잃고 자신을 이끌어줄 참 스승을 찾지 못한 젊은 청년이 그런 스승을 찾아가는 과정 중의 하나였다. 그는 강릉으로 가는 길에 자신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일까 생각하며 퇴계 선생을 떠올린다. 그리고 퇴계가 제자들을 가르치던 계상서당을 방문하여 2박 3일간 그곳에 머물며 퇴계 선생과 사제지간의 연을 맺는다. 당시 퇴계는 23세의 율곡보다 35세가 더 많은 58세의 나이였다. 3일간 계상서당에 머물며 율곡은 퇴계로부터 큰 가르침을 받는다. 자신이 잠시 유학에서 부정하는 불학을 공부한 오점에 대해 퇴계는 율곡을 위로하며 그가 유학자로 크게 성공하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퇴계는 철학적 질문에 답을 찾던 율곡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율곡이 강릉으로 떠나는 날 종이에 다음에 화두를 적어준다. 거경국리 경에 머무르고 이치를 탐구한다는 이 말은 주자가 주장한 학문의 방법으로 정신통일의 수단으로서 주자는 격물에 이르기 위해서는 거경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치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리, 즉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인 학설을 주장함으로써 신유학을 주창하였다. 퇴계로부터 깊은 가르침과 위안을 받은 그는 강릉의 외할머니의 댁으로 온 후 스스로를 경계하려는 마음으로 자경문 11조를 작성한다. 그 11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입지. 먼저 큰 뜻을 세운다. 제2조 과언. 말을 줄이고 먼저 마음을 안정시킨다. 제3조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다. 제4조 근독. 홀로일 때조차 스스로를 경기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제5조 독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근심을 없앤 후 책을 읽어야 한다. 제6조 소재욕심. 제품을 소중히 여기는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 제7조 진성. 대강대강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 해야 할 일이라면 진심을 다해서 해야 한다. 제8조 정의지심. 정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제9조 감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나의 성의를 다해야 한다. 제10조 수면. 자야 할 때가 아니라면 눕거나 비스듬하게 기대는 자세를 주의하여 수면을 경계해야 한다. 제11조 용공지효. 빠른 결과를 원하는 것은 이익을 탐하는 마음으로 경계해야 한다. 꾸준히 정진하면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므로 결과를 빨리 얻으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 강릉의 외할머니 댁에서 10개월간 학문에 몰두하며 한겨울을 나고 의듬해인 1558년 명종 13년 겨울,
비정기 과거 시험인 별시해를 치르기 위해 율곡은 한양으로 오랜만에 돌아온다. 이 시험은 기존에 출제되던 문제의 양상과는 다른 철학적인 문제가 출제되었고 많은 성균관 유생들이 시험을 포기하고 나가는 이변이 속출한 시험이었다. 율곡은 침착하게 답안을 작성하여 세 번째로 빨리 답안을 제출하고 과장을 떠난다. 출제자는 정사룡과 양응정으로 그들은 율곡의 답안지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무척이나 어렵게 출제를 하여 의도조차 파악하기 어렵게 출제한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고 수많은 서적들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모범 답안을 작성한 답안지를 보고 정사룡은 답안 작성자는 천재라는 말을 여러 번 내뱉는다. 천도책이라 불리는 율곡의 답안지는 명나라 조정에까지 전해져 명나라 선비들이 율곡을 해동의 공자라 칭송할 정도로 완벽한 답안이었으며 그의 답안지에는 그가 평생을 연구한 이기론이 이미 정립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율곡은 천도책에서 사람의 기가 바르면 천지의 기도 역시 바르게 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마음은 곧 기임을 밝히고 천지를 안정시키고 모든 자연현상이 순조롭게 되기를 기대한다면 우선 정치가 잘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최고 지도자인 임금의 덕이 하늘의 길에 부합되어 잘 닦아야 한다는 군주론을 펼쳤다. 사흘 뒤 합격자 발표가 나고 율곡은 17명의 급제자 중에서 장원으로 선발된다. 퇴계의 거경국리의 가르침에서 발전하여 천도책으로 확장시킨 율곡은 퇴계의 진정한 제자로 조선의 성리학은 퇴계에서 율곡에게로 전달되고 더욱 더 발전하게 된다.